서울 한복판 오후 3시 반 따스한 햇살이 버스 정류장을 내리쬐고 있었어요. 국정원 대테러팀 팀장 민서진. 오늘은 웬일로 평상복 차림이었죠. 검은색 니트에 편안한 청바지, 그리고 하얀 운동화까지. 무려 28년이나 특수부대와 국정원에서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일상을 보냈는데 오늘만큼은 정말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 같았으면 쫙 빼입은 검은 정장에 구두를 신었을 텐데 오늘은 꼭 평범한 직장인 같았죠. 가방도 맨날 들고 다니던 서류 가방이 아니라 딸이 선물해준 크로스백이었어요. 가방 안에는 업무용 태블릿도 기밀 문서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갑이랑 휴대폰, 그리고 딸이랑 같이 볼 영화표. 딱 그것만 들어있었죠. 핸드폰 화면에는 딸 유나와의 약속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후 4시 강남 CGV 앞에서 만나기. 대학생이 된 딸과 정말 오랜만에 영화를 보기로 한 약속이었죠. 서진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설렘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나 소중하게 느껴진 게 말이에요. 유나가 어릴 땐 늘 일에 쫓겨 살았거든요. 특전사 시절에는 훈련이다 작전이다. 정신없었고 국정원에 들어온 후에는 끝도 없는 정보 분석에 현장 업무에 정말이지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딸아이 입학식도 졸업식도 단 한 번을 제대로 못 가줬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그때마다 유나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서진은 늘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얹고 사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유나가 대학생이 되면서 서진도 조금씩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요즘 들어서는 딸과의 시간을 일부러라도 더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어느새 훌쩍 커서 성인이 되어가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놓쳐버린 시간들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743번 버스가 멈춰섰습니다. 서진은 교통카드를 찍고 버스에 올라탔어요. 평일 오후라 그런지 버스 안은 한산했죠. 창가 자리에 털썩 앉은 서진은 가방에서 책을 꺼내려다 그냥 손을 넣었습니다. 대신 창밖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기로 했어요. 거리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직장인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 학원 가방을 맨 초등학생까지 모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품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죠. 서진은 문득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국정원에서 일하며 늘 얼음장 같은 긴장 속에서 살아왔던 그녀였어요. 테러 위협, 국가기밀, 위험천만한 임무들. 하루에도 몇 번씩 생사의 갈림길에 섰고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야만 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저런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오늘따라 더욱 실감했습니다. 특히 딸 유나가 대학생이 된 후부터는 더욱 그랬어요. 딸이 친구들과 깔깔 웃으며 캠퍼스를 거닐고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서진은 자신의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깨달았죠. 그래 바로 누군가의 평범한 행복을 지키는 일, 그거면 충분했으니까요. 버스가 한강대교 위를 미끄러지듯 건너갔어요. 서진은 한강을 바라보며 후 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휴식을 취하는 기분이었죠. 강물이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을 텐데 오늘은 정말 달랐어요. 띠링! 핸드폰에서 유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도 지금 출발했어. 오늘 진짜 기대돼. 엄마랑 영화 보는 거 얼마만이야, 진짜. 서진은 저도 모르게 싱긋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도 우리 딸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도 정말 기대돼. 딸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는 서진의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국정원 팀장도 특전사 출신도 아닌 그저 딸을 사랑하는 평범한 엄마로서 오롯이 하루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버스는 계속해서 강남을 향해 달렸고 서진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오늘 하루만큼은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버스가 한강을 건너 강남으로 접어들 무렵 서진은 여전히 창밖 풍경에 마음을 빼앗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 노곤노곤하게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남자 4명이 우르르 버스에 올라탔거든요.
서진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평범한 승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28년간 현장에서 단련된 그녀의 감각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문신이 슬쩍 드러나는 팔뚝, 험악한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서 풍기는 그 특유의 위압적인 기운. 4명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가 앞장서 걸었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값비싼 정장을 빼입었지만 얼굴 한쪽에는 칼에 베인 듯한 흉터가 길게 나 있었죠. 그 뒤를 따르는 3명은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척 보기에도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걸음걸이나 이리저리 굴리는 눈동자가 딱 조직 생활하는 놈들이었어요. 서진은 속으로 긴장했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슬쩍 주변을 살펴보았죠. 버스 안에는 30명 남짓한 승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시민들이었어요. 직장인, 학생, 주부들 모두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때 서진의 시선이 버스 중간쯤에 앉아있는 한 여성에게 머물렀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차림에 허리를 꼿꼿이 세운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특히 그녀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서진의 눈에 확 들어왔죠. 갓 임관한 신임 여군 중이었습니다. 여군 중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서진은 그녀가 이미 저 남자 넷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군인 특유의 예리한 관찰력이었죠.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아직은 젊고 경험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4명의 남자 중 리더로 보이는 인물이 스윽하고 여군 중위 근처로 다가갔어요. 김성만이라는 이름의 그는 조직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는 듯 보였죠. 그의 부하들이 자연스럽게 여군 중위를 빙둘러쌌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시비로 시작됐어요. 김성만이 여군 중위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거였죠. 하지만 그의 말투와 태도는 전혀 정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골적으로 위협적이었어요. 어이 아가씨, 우리가 좀 앉아야겠는데 거 좀 비켜주시지? 김성만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정중함이 역겹게 묻어났죠. 여군 중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쪽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앉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는 꼭 여기 앉고 싶어서 말이야. 김성만의 목소리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휴대폰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여군 중위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서진은 그녀가 속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자세를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이런 식의 노골적인 위협은 처음 겪는 듯 보였죠. 김성만의 부하 중 한 명이 여군 중위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 우리 형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군인이면 선배한테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제 자리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시비 걸지 마시죠. 여군 중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김성만은 마치 이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서서히 압박의 수위를 높여갔죠. 서진은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평범하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사랑하는 딸과의 약속도 있었고 괜히 불필요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김성만이 여군 중위의 어깨를 향해 시커먼 손을 뻗는 순간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8년간 그녀의 온몸에 피처럼 흐르던 정의감이 용암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가 갑자기 훅 하고 무거워졌고 서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가면 뒤로 특전사 출신 국정원 요원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김성만의 손이 여군 중위 지우의 어깨에 닿기 직전 갑자기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손 놓으시죠. 서진이 어느새 김성만의 바로 뒤에 서서 말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확고한 의지와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성만은 휙 하고 뒤를 돌아보며 어떤 놈이 감히 자신에게 이따위로 말하는지 확인하려 했어요. 서진을 본 김성만은 피식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웬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자가 서 있었거든요. 아줌마,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지. 김성만은 서진을 완전히 무시하며 다시 지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서진의 손이 그야말로 번개처럼 휙 하고 움직이더니 김성만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챘어요. 악! 김성만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진의 소나귀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마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손목을 타고 팔 전체로 찌르르 퍼져나갔습니다. 너 뭐야? 이거 안 나? 김성만이 악을 썼지만 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목을 잡은 손에 힘을 더 꽉 주었죠. 형님, 다른 조직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서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형님한테 뭐 하는 거야? 첫 번째 조직원이 서진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서진은 김성만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로 가볍게 몸을 틀어 그 주먹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비어있는 다른 손으로 그의 팔을 낚아채 그대로 비틀어 버렸어요. 으악! 첫 번째 조직원이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의 완벽한 합기도 기술에 순식간에 제압당한 거였죠. 어머나, 세상에. 다른 승객들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지만 서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28년간 수많은 실전을 경험한 그녀에게 이 정도는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거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조직원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하나는 서진의 등 뒤에서 다른 하나는 옆에서 공격해 들어왔어요. 좁은 버스 통로에서 세 명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서진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지형이었습니다. 적들이 한꺼번에 달려들 수 없었으니까요. 서진은 김성만의 손목을 놓음과 동시에 물 흐르듯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뒤에서 오는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동시에 옆에서 날아온 주먹을 손목으로 탁 막아냈어요. 그리고는 지체 없이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상대방의 급소를 노린 날카로운 타격이었어요. 뭐이? 두 번째 조직원이 복부를 움켜쥐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서진의 정확한 타격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세 번째 조직원은 그 모습에 겁을 먹고 주춤, 뒤로 물러섰지만 서진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 한 걸음의 거리를 좁혀 그의 어깨를 잡고 그대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버스 바닥에 세 명의 조직원이 나뒹굴었습니다. 김성만만이 벽에 기대어 간신히 서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으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어요. 너 도대체 뭐 하는 년이야? 김성만이 소리쳤지만 목소리 끝은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김성만을 향해 조용히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김성만이 본능적으로 주먹을 휘둘렀지만 그 주먹은 서진에게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너무나도 쉽게 그 주먹을 피하고 그대로 김성만의 팔을 잡아 어깨너머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교과서 같은 완벽한 합기도 기술이었어요. 김성만이 버스 바닥에 처박히며 괴로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서진은 그의 위에 서서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어요. 다시는 함부로 여성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이 그야말로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채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건장한 조직원 4명을 모두 제압해버린 서진의 모습은 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어요. 특히 지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저런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김성만이 일어나려고 바둥거렸지만 서진이 발로 그의 가슴을 가볍게 툭 눌렀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김성만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어요. 서진의 눈빛에서 진짜 위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버스에서 내리세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김성만과 조직원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비틀 일어났어요. 그들의 자존심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특히 김성만은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자 김성만은 조직원들과 함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내리기 직전 서진을 향해 도끼 가득한 눈빛을 보냈어요. 내가 누군지 꼭 알아내고 말겠어. 이대로 끝날 줄 알지 마. 김성만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 한 톨의 두려움도 없었어요. 김성만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버스 안에서 와 하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서진을 향해 박수를 치며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와, 정말 멋있으셨어요. 아주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기저기서 칭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서진에게 다가가 90도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일을 면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서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안감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성만의 마지막 말이 그냥 하는 허풍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직원들의 행동거지로 보아 동네 양아치 수준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보다 지우의 안전이 더 중요했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하면서 분위기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신기하고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소란스럽지는 않았어요. 서진은 지우와 나란히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린 서진과 지우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방금 전의 소동으로 두 사람 모두 마음을 좀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특히 지우는 아직도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연신 서진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따뜻하고 향긋한 커피향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커피 한잔 하시죠. 제가 살게요. 서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우는 아니에요. 제가 대접해야죠. 도움을 받았는데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서진은 괜찮다며 고개를 저어 보이고는 카운터로 향했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서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에이 뭐료.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그런데 혹시 군인이세요? 지우의 꼿꼿한 자세와 절도 있는 말투에서 군인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육군 중위 박지우입니다. 지우가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임관했습니다. 오늘은 휴가라서 사복을 입고 나왔는데 아이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우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당황스러움이 남아 있었어요. 서진은 지우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인이셨군요. 어쩐지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무척 침착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군 생활을 잠깐 했어서 딱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서진은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슬쩍 동질감을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우는 서진의 그 엄청난 실력에 대해 무척 궁금해했지만 서진은 그저 옛날에 운동을 좀 했어요라며 적당히 얼버무리고 화제를 돌렸어요. 대화가 점점 편안해지면서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목의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의식 중에 나오는 습관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서진의 시선이 지우의 손목에 그대로 멈췄습니다. 지우가 차고 있는 시계를 본 순간 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커피잔을 든 손이 파르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그 시계. 서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나왔어요. 지우는 서진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놀라며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 이 시계요? 이건 저희 할아버지 유품인데요? 왜 그러세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시계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아주 특별한 물건이었습니다. 은색 케이스에 낡은 검은색 가죽 밴드, 그리고 시계 뒷면에 새겨진 아주 작은 새김까지. 서진은 그 시계를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살았던 28년 전 자신이 두고 온 바로 그 시계였거든요. 혹시 할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애써 감추려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지우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서진의 너무나도 진지한 표정을 보고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한철수예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평생 강릉에서 사셨는데. 지우의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맺혔습니다. 한철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28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바로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서진은 후 하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혹시 할아버님께서 28년 전에 크게 다친 여군을 돌봐주신 적이 있나요? 서진의 질문에 지우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네? 그걸 어떻게 아세요? 할아버지가 가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우는 기억을 더듬어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어느 날 밤에 집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여군을 발견하셨대요. 심지어 총상까지 입었다고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절대 안 된다고 제발 집에서 치료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하셨어요. 서진은 그때의 기억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강릉으로 침투하는 작전 중에 적의 추격을 받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그날 밤, 간신히 민가에 숨어들었는데 그 집주인이 바로 한철수 씨였어요. 그분은 발각되면 어떤 위험에 처할지 알면서도 기꺼이 자신을 숨겨주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며칠 동안 정성껏 돌봐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이 시계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두고요. 지우가 손목의 시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이 시계를 소중하게 보관하셨어요. 언젠가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면 꼭 돌려드리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서진의 눈에서 결국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바로 그 여군이에요. 서진의 고백에 지우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정말요? 정말 아주머니가 그때 그분이세요? 지우의 목소리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급작스럽게 떠나야만 했어요. 작전상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계는 돌아가신 제 아버지께서 주신 정말 소중한 유품이었어요. 할아버님께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서 평생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기적 같은 만남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그분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이름도 부대도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서진이 미안한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다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분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기적처럼 이루어진 재회였어요. 서진은 한철수 씨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너무나 슬펐지만 이렇게라도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시계에 대해 유언을 남기셨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면 이 시계를 꼭 돌려드리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우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나요? 서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분이 진짜 영웅이라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나라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진짜 영웅이라고요. 서진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한철수 씨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그분의 따뜻한 마음과 고마움이 28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넘어 고스란히 전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것은 정말이지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 아버지께 연락드려도 될까요? 아버지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서 분명히 아실 거예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지우가 영상통화를 걸자 곧 화면에 인상 좋은 중년 남성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야? 화면 속 남성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는 바로 한동현이었습니다. 50세의 베테랑 형사로 28년간 경찰 일을 해온 정의로운 사람이었죠. 지우는 흥분된 목소리로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예전에 돌봐주셨던 그 여군분, 오늘 제가 만났어요. 지우의 말에 동현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확 변했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야? 동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뚫어져라 들여다보았어요. 지우가 휴대폰을 돌려 서진을 비춰주었습니다. 서진은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동현은 서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그때 꼬마 남자애 하나 있지 않았나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현의 눈이 그야말로 휘둥그레졌어요. 맞아요. 누나 맞죠? 동현이 화면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28년 전 아버지를 도와 서진을 돌봐주었던 바로 그 소년이었거든요. 당시 22살이었던 동현은 아버지 한철수와 함께 피를 흘리는 서진을 정성껏 치료했었습니다. 매일 약을 갈아주고 죽을 쑤어다 주고 상처를 소독해 주었어요. 비록 며칠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어린 동현에게는 너무나도 깊고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말 동현이가 맞나요? 서진의 목소리가 감격에 겨워 떨렸습니다. 동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누나. 저 한동현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화면을 통해서지만 28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이 놀라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돌봐준 그 여군이 바로 눈앞의 서진이고 그 여군을 심지어 아버지도 기억하고 있다니. 정말이지 믿기 어려운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누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얼마나 누나를 찾으려고 애쓰셨는지 몰라요. 동현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서진은 미안한 마음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동현 씨. 그때는 도저히 신분을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버님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서 평생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의 진심 어린 사과에 동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누나. 아버지도 다 이해하셨어요. 나라를 위해 아주 위험한 일을 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오히려 영광이라고 하셨거든요. 동현의 말에 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동현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사실 제가 경찰이 되겠다고 결심한 게 바로 그때였어요. 누나처럼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의 말에 서진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지금도 경찰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형사로 일하고 있어요. 벌써 28년째네요. 동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가슴 벅찬 감동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리고 순수했던 소년 동현이 자신의 영향을 받아 경찰이 되었다니 정의를 추구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과거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동현은 아버지가 서진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 낡은 시계를 얼마나 소중히 보관했는지 하나하나 들려주었어요. 서진도 그때의 감사함과 미안함을 진심으로 전했습니다. 누나, 꼭 한번 만나요. 지우랑 같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버지가 누나를 위해 준비해둔 것들이 있어요. 동현의 제안에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준비해둔 것들이요? 네, 나중에 만나면 직접 보여드릴게요.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서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유나와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딸하고 약속이 있어서. 아, 그래요? 그럼 따님도 같이 오세요. 가족들이 모두 함께 만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동현이 적극적으로 권했어요. 지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실 거예요. 서진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만남이 이렇게나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다니. 그럼 딸에게 한번 연락해 볼게요. 서진이 휴대폰을 꺼내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계속될 뿐 유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평소에는 금방 받는데. 서진의 얼굴에 걱정의 그림자가 살짝 스쳤습니다. 동현이 화면을 통해 서진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누나? 딸 아이한테 전화가 안 돼요.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서진은 이유 모를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와의 약속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나가 연락도 없이 전화를 안 받을 리가 없었거든요. 혹시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지우가 위로하듯 말했지만 서진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현장을 누비며 다져진 어머니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진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진이 전화를 받자 귀에 익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음산하게 들려왔어요. 바로 김성만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버스에서 만났던 그 아줌마 맞지? 서진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김성만이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왜 전화를 하는지 끔찍하고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동현과 지우는 서진의 급변한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우가 물었지만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김성만의 전화가 단순한 협박이 아닐 것 같다는 끔찍한 두려움. 특히 유나와 연락이 닿지 않는 바로 이 타이밍에 걸려온 전화가 결코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행복했던 재회의 순간이 갑자기 칠흑 같은 불안과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서진은 김성만의 전화를 받으며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어요. 과거의 소중한 인연이 현재로 이어지는 기쁨도 잠시,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기가 바로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 딸, 참 예쁘더라? 이름이 유나라고 했던가? 김성만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악마의 속삭임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그야말로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김성만이 유나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서진의 손이 분노와 공포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유나 어떻게 했어? 서진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서진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서진은 그런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동현과 지우도 화면 너머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아직은 안전하니까. 근데 언제까지 안전할지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김성만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즐거움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오늘 버스에서 당한 그 굴욕 그대로 갚아줘야지. 네가 감히 내 자존심에 상처를 줬으니까 말이야.